고려의 푸른 하늘 아래 강씨 가문의 연무장은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으로 변해 있었다. 가문의 장자라는 이름표는 이제 가죽이 벗겨진 채 바닥을 기는 짐승의 표식에 불과했다. 강사열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자신의 힘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신음조차 내뱉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를 마셨고 이복 동생인 인호는 비웃음을 흘리며 단검을 다시 고쳐 쥐었다. 주변을 둘러싼 장로들은 이 잔혹한 광경을 가문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의식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오직 살을 가르는 서늘한 소리만이 연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가문의 수치인 내 놈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비는 고통 없이 명계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락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인호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사혈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와 동시에 사혈의 몸은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연무장 끝에 위치한 영원한 심연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멍으로 사혈의 만신창이가 된 몸이 던져졌다. 떨어지는 순간 사혈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 멀리 화려한 정자에서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심장을 짓눌렀고 차가운 바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중력은 사혈을 어둠 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으며 빛은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추락만이 계속되었다. 추락하는 동안 사혈은 죽음을 직감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만은 식지 않았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충격이 반복되는 듯 했으나 어느 순간 감각은 마비되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곳은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절대적인 어둠의 공간이었으며 살아있는 자의 기운은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무의 영역이었다. 사혈의 몸이 바닥에 닿았을 때 들린 것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깊은 물속에 잠기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었다. 그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피냄새를 기억하며 어둠 속으로 깊숙이 침잠에 들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사혈의 눈앞에 보인 것은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유골의 산이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대지에서는 기분 나쁜 보라색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며 기어다녔다. 만신창이가 된 몸은 기적적으로 붙어 있었으나 근육과 혈관은 제 기능을 잃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고 그 존재가 발산하는 압도적인 기운에 사혈의 호흡이 멈췄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영겁의 세월 동안 나락을 지켜온 원혼들의 집합체처럼 보였으며 그 주위에는 기묘하게도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여기는 죽음조차 거부당한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살아있는 심장을 가진 놈이 떨어지다니 정말 흥미롭구나. 그림자가 내뱉은 목소리는 마치 수만 명의 비명소리를 하나로 합쳐놓은 듯 기괴했고 사혈의 고막을 진동시켰다. 사혈은 입안 가득 고인 피를 뱉어내며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림자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고 자신을 버린 자들의 목을 베기 전까지는 결코 이 차가운 땅에 뼈를 묻을 생각이 없었다. 그림자는 사혈의 눈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보며 낮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주위를 감싸던 소용돌이가 갑자기 사혈의 가슴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혈의 가슴에 새겨진 흉터가 붉게 달아오르며 대기 중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난도질이었으며 사혈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어 입만 벌린 채 온몸을 경련했다. 그림자는 사혈의 몸 안으로 나락에 금기된 무학인 만상무기식의 씨앗을 심고 있었고 그것은 사혈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파괴된 경맥을 강제로 재구축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재구성이 끝나자 사혈의 피부 위로 검은색 혈류가 솟아올랐고 심장은 이전보다 훨씬 느리지만 묵직하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사혈은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직감했지만 상관없었다. 이 힘은 네가 가진 모든 기억과 감정을 먹어치우며 성장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너 자신조차 허무로 만들 것이다.
그림자의 경고는 사열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으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손안에 쥐어진 기묘한 힘의 감각에 전율했다. 사열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근처에 박혀있던 부러진 검자루를 쥐었고 그때 대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공기의 흐름, 즉 바람의 결이 그의 신경계에 직접 전달되는 생소한 감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근처 바위 뒤에 숨어있던 나락의 괴수가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깨달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나락의 괴수는 썩은 고기를 매단 듯한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순식간에 사열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열은 눈을 감았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공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부러진 검을 비스듬히 위로 쳐올렸다. 이전에 그였다면 결코 따라갈 수 없었을 속도였으나 만상무기식의 첫 번째 단계인 경지는 그에게 찰나의 순간을 영겁처럼 보여주었다. 괴수의 발톱이 사열의 옷깃을 스치기도 전에 검날은 괴수의 목줄기를 정확히 관통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검은 피가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사열은 자신의 손에 전해지는 생생한 사륙의 감각에 소름 끼치는 희열을 느끼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괴수의 사체가 바닥에 쓰러지자 사열은 자신의 몸 안에서 들끓는 냉혹한 기운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만상무기식은 생명체의 정수를 흡수하여 자신의 양분으로 삼는 저주받은 무학이었으며 사열은 이제 살인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소용돌이 모양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저 멀리 구름 너머에 있을 가문의 연무장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보낸 따뜻했던 기억들은 이제 독한 술에 녹아내리듯 사라져갔고 오직 시퍼런 복수심만이 그의 뇌리를 가득 채웠다. 그는 부러진 검을 지팡이 삼아 유골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의 발걸음마다 서늘한 진공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나락의 깊은 곳으로 향할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사열의 장기를 짓눌러 왔다. 사열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만상무기식의 구결을 끊임없이 되뇌며 자신의 기운을 주변의 대기와 동화시키려 애썼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없는 곳, 즉 진공의 상태를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강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깨달아갔다. 수많은 악령과 괴수들이 그를 가로막았으나 사열은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고 그럴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점점 더 짙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갔다. 인간으로서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진 채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차가운 칼날만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사열은 마침내 나락의 출구라 여겨지는 거대한 성문에 도달했다. 성문 앞에는 거대한 철퇴를 든 수문장이 버티고 서 있었으며 그가 내뿜는 투기는 사열의 피부를 찢어밟길 듯이 날카로웠다. 사열은 자신의 모든 내력을 끌어모아 부러진 검 끝에 집중시켰고 대기 중의 모든 산소가 사라지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주변을 감쌌다. 이것은 만상무기식의 정수 중 하나로 공간의 압력을 조절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묶어버리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수문장이 철퇴를 휘두르려 했을 때 이미 그의 주위는 공기가 희박해져 근육이 수축되지 않았고 사열의 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검날이 성문을 지키던 수문장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성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는 사열에게 승리의 노래가 아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곡으로 들려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빛이 쏟아지는 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으며 그의 등 뒤로 나락의 안개가 긴 꼬리를 남기며 따라붙었다. 세상은 이제 그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그가 걸어가는 길 위에는 오직 침묵과 죽음만이 남게 될 것이 분명했다. 사열의 손에 들린 녹슨 검은 이제 평범한 무기가 아닌 하늘을 가르고 대지를 집어삼킬 파멸의 징조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지상으로 돌아온 사열이 마주한 것은 차가운 새벽 서리가 내려앉은 숲의 입구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조차 그에게는 소음으로 느껴질 만큼 그의 감각은 오로지 살기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감싸던 화려한 비단옷을 찢어버리고
죽은 자의 수위와 다름없는 거친 포를 몸에 걸쳤다. 이제 강사혈이라는 이름은 죽었고 오직 나락에서 돌아온 망령만이 이곳에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사이에 숨은 달빛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숲 전체로 퍼져나가 생명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나락의 차가운 기운을 품고 지상으로 돌아온 사혈이 처음으로 발을 들인 곳은 인적조차 끊긴 깊은 산속의 퇴락한 사찰이었다. 지붕의 기와는 태반이 깨져나갔고 법당 내부의 불상은 금칠이 벗겨진 채 흉측한 나무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사혈에게는 그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다. 그는 사찰 앞마당에 서서 발밑으로 수북하게 쌓인 낙엽들을 바라보며 나락에서 들려오던 스승의 기괴한 목소리를 다시금 떠올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으나 사혈의 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검은 기운은 오히려 그 한기를 반기며 더욱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만물은 바람을 타고 흐르며 그 흐름의 끝에는 반드시 빈 공간이 존재하기 마련이니 너는 이제부터 떨어지는 낙엽만 장을 단 하나도 찢지 않고 집어 올려야 한다. 스승의 환청과도 같은 지시는 사혈의 귓가를 맴돌았고 그는 무표정하게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눈을 감았다. 그것은 단순히 손의 속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의 기압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낙엽을 감싸고 있는 미세한 공기의 막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수행이었다. 사혈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신의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기운의 파동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이내 머리 위에서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진동을 감지했다.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였다. 사혈이 손을 뻗는 순간 손끝에서 발생한 미세한 난류가 낙엽의 끝부분을 건드렸고 연약한 잎사귀는 힘없이 반으로 갈라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나락에서 얻은 강력한 힘은 파괴에는 적합했으나 이토록 섬세한 조절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으며 사혈은 자신의 내력이 지나치게 거칠고 날카롭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심장 박동을 최대한 늦추며 체온을 주변 공기와 맞추려 노력했다. 증오로 들끓던 머릿속을 비워내고 오직 대기의 흐름에만 집중하자 보이지 않던 바람의 결이 마치 투명한 실타래처럼 그의 망막 위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수천 번의 실패가 반복되는 동안 사혈의 손은 수많은 생채기로 가득 찼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어느덧 사찰 주변은 어둠이 깔리고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사혈의 움직임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낙엽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낙엽이 떨어지는 경로에 자신의 기운을 미리 배치하여 공기의 쿠션을 만들어냈다. 낙엽은 사혈의 손바닥 위에서 미끄러지듯 멈추었으며 단 한 군데의 찢김도 없이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만상무기식의 두 번째 단계인 역류의 기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며 대기는 그를 중심으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혈은 손바닥 위에 놓인 낙엽을 보며 처음으로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으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찰 너머 숲속에서 수십 명의 거친 숨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 근방을 장악하고 있던 산적 무리였으며 그들은 사찰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다. 사혈은 낙엽을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으며 그의 눈동자는 다시금 차가운 회색빛으로 변해 대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막 깨달은 역류의 힘을 시험해볼 완벽한 대상을 찾았다는 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머금었다. 웬 놈이 죽고 싶어서 이런 폐사찰에 기어들어 왔느냐.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목숨을 구걸한다면 혹시 모르지.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사혈의 앞을 가로막았고 뒤를 따르던 30여 명의 졸개들이 그를 포위했다. 사혈은 대답 대신 가볍게 발을 굴렀고 그 순간 바닥에 쌓여있던 수만 장의 낙엽들이 중력을 무시한 채 허공으로 떠올랐다. 산적들은 기이한 광경에 멈칫했으나 이내 그것이 눈속임이라 생각하며 무기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사혈의 주위로 모여든 낙엽들은
이제 단순한 식물의 잎사귀가 아니라 주인의 살기를 머금은 치명적인 암기로 변해 있었다. 산적들이 사혈의 신형을 베어버리려던 찰나, 사혈은 손바닥을 부드럽게 뒤집으며 역류의 기공을 펼쳤다. 허공을 부유하던 낙엽들이 순식간에 회전하며 거대한 폭풍을 형성했고, 그것은 산적들의 무기와 갑옷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사찰을 가득 채웠으며 도끼를 휘둘렀던 두목은 자신의 무기가 허무하게 부서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낙엽들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산적들의 목과 사지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단 한 번의 직접적인 타격 없이도 마당은 순식간에 핏물로 붉게 물들어갔다. 사열은 그 중심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오직 손가락만을 까딱이며 죽음의 무도를 지휘했다. 사람의 살점이 이토록 부드럽게 잘릴 줄은 몰랐구나. 너희의 피가 낙엽을 적시니 제법 아름다운 색이 되는군. 사열의 목소리는 산적들에게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들렸고, 살아남은 몇몇은 무기를 버리고 숲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쳤다. 하지만 사혈은 그들에게 도망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며 대기를 압착하여 거대한 진공의 벽을 만들어 그들의 진로를 차단했다. 숨이 막힌 산적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질 때 사혈은 천천히 두목에게 다가갔고, 그의 발바닥 밑에서는 여전히 피 묻은 낙엽들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바스라지고 있었다. 그는 공포로 얼룩진 두목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증오를 조금씩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열은 두목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만상무기식의 기운을 주입하여 그의 내부에서부터 혈관이 터져나가게 만들었다. 거구의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아내며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으며, 사열은 그 시체를 마치 쓰레기처럼 옆으로 던져버렸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30명의 시체들은 이제 차가운 바닥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사열의 옷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기운을 갈무리했고, 공중에 떠있던 나머지 낙엽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사륙이 끝난 사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으나 그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음산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열은 문득 사찰 지붕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꼈고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가 마치 밤의 일부인 것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으며,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방금 전의 산적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우영전의 고위 살수임이 분명했고, 그들은 사혈이 나락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정한 위협이었다. 흑영이라 불리는 사내는 사혈의 역류 기술을 지켜보며 내심 경악했으나 겉으로는 차가운 냉기를 유지하며 허리춤에 찬 쌍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사혈은 드디어 자신의 칼날을 제대로 받아줄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나락에서 기어나온 쥐새끼치고는 제법 놀라운 솜씨로구나. 하지만 그 기술이 중원에 금기된 무학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는 여기서 죽어야만 한다. 흑영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열의 귓가에 스며들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의 신형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순식간에 사열의 배후를 노리고 파고들었다. 사열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기운을 방출했으나 흑영의 쌍검은 교묘하게 공기의 결을 타고 들어와 사열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처음으로 입은 상처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으나 사열은 통증 대신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상대의 움직임을 읽으려 애썼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의 충돌로 인해 대기가 비틀리고 불꽃이 튀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흑영은 사열의 만상 무기식이 가진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변칙적인 보법을 사용하며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사열은 역류의 경지를 끌어올려 자신을 보호하려 했으나 상대의 검기는 진공을 가르고 들어올 만큼 날카로웠고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하지만 사열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스승이 강조했던 진공의 참뜻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응축시키는 법을 터득해갔다. 그는 흑영의 다음 공격이 자신의 심장을 향할 것임을 직감하고
모든 방어를 포기한 채 오직 한 점의 공간으로 자신의 모든 내력을 집중시켰다. 흑영의 눈에 당혹감이 서리는 순간 사열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사열은 자신의 신형을 비틀어 흑영의 검날을 간발의 차로 피함과 동시에 그의 가슴팍을 향해 손바닥을 내질렀다. 거대한 기압의 변화가 발생하며 흑영의 신체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함께 자세가 흐트러지고 말았다. 사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검자루를 걷어차 흑영의 어깨를 관통시켰으며 강력한 충격에 흑영은 멀리 튕겨나가 사찰벽에 처박혔다. 흑영은 피를 토하며 일어서려 했으나 사열이 펼친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의 사지를 짓누르고 있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사열은 천천히 다가가 흑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말한다면 고통 없이 죽여주마. 아니면 이 진공 속에서 내 폐가 터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겠느냐. 사열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흑영의 피부는 기압차로 인해 실핏줄이 터지며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흑영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우영전의 긍지를 지키려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사열이 손가락에 힘을 주자 참을 수 없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강씨 가문의 가주와 대장군, 박무진의 이름을 내뱉었고 사열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압력을 더욱 강화했다. 흑영의 신체는 짧은 경련 끝에 인형처럼 축 늘어졌고 사열은 차가운 시선으로 쓰러진 적을 바라보며 다음 목표를 정했다. 사륙이 지나간 사찰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고 사열은 흑영이 남긴 쌍검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잘 벼려진 칼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에 유약했던 소년이 아닌 복수를 위해 영혼을 판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숲 너머 멀리 보이는 개경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스승이 말했던 만상무기식의 대가는 점점 더 무겁게 그를 짓눌러 왔으나 사열은 그 고통조차 자신의 힘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감추며 사찰을 떠났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서늘한 죽음의 바람이 길을 안내하듯 휘몰아쳤다. 숲을 빠져나온 사열은 개경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연히 한 노파가 이끄는 상단과 마주치게 되었다. 노파는 사열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경계했으나 그가 가진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보고는 묘한 흥미를 보였다. 사열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말을 아꼈지만 노파는 이미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을 읽어낸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권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정보를 거래하자는 무언의 제안이었으며 사열은 개경의 현재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노파의 상단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정교하게 다듬어져 목표물의 심장을 향해 천천히 조여들기 시작했다. 상단과 함께 이동하며 사열은 대장군 박무진이 이미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고 황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강씨 가문은 그 밑에서 기생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사열이 죽었다고 믿는 그들은 곧 있을 황실연회에서 대대적인 세력 과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열은 그 연회가 자신의 복수를 시작할 가장 화려한 무대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조용히 내력을 갈무리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이 그의 기운에 눌려 시들어갈 때 사열은 자신의 가슴 속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세상은 나락에서 돌아온 망령의 진정한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개경의 밤을 수놓은 화려한 등불들은 굶주린 백성들의 고혈로 짠 비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대장군 박무진의 저택은 거대한 성체와 같았으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는 담장 밖의 악취를 비웃듯 진동했다. 사열은 눈을 가린 낡은 붕대와 해진 검은고를 든 악사로 위장한 채 저택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연회장의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는 시각을 포기한 대신 나락에서 갈고 닦은 만상무기식의 감각을 극도로 끌어올려 주변 수십 장 내의 모든 공기 흐름을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내기 시작했다.
고관대작들의 거만한 숨소리와 기녀들의 간드러진 웃음 끝에 매달린 탐욕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사열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사냥터이자 복수의 무대였다. 사열이 검은고 줄 위에 손가락을 얹자 연 회장의 소란스러움이 잠시 잦아들었으나 이내 사람들은 다시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는 첫음을 튕기며 만상무기식의 세 번째 단계인 압삿의 기운을 실어보냈고 보이지 않는 공기의 파동이 현을 타고 퍼져나가 실내의 기압을 미세하게 뒤흔들었다. 연주가 깊어질수록 연회장 중앙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고 술잔을 기울이던 관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답답해하며 넥타이를 풀거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사혈은 그들의 고통을 즐기듯 손가락의 속도를 높였으며 현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대기를 가르며 고관들의 술상 위에 놓인 청자잔들을 소리 없이 두 토막으로 내버렸다. 이 연주가 마음에 드시는가? 아직 진정한 곡조는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부디 숨을 아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열의 나직한 혼잣말은 검은고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으나 그의 앞에 앉아있던 강씨 가문의 천재 강인호만은 기묘한 위기감을 느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인호는 사열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으나 악사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허리춤에 건병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사혈의 손가락이 현을 강하게 튕길 때마다 연 회장의 촛불들이 일제히 일렁이며 꺼질 듯 위태로운 춤을 추었다. 사혈은 검은고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자신의 배신한 가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의 눈으로 훑어내려갔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박무진에게 아부하며 웃음을 파는 아버지와 자신을 비웃던 장로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의 내력은 나락의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더욱 거칠게 요동쳤다. 그는 현을 뜯는 형식을 빌려 공기를 압착한 뒤 특정 목표물의 폐부를 직접 타격하는 정교한 기공을 펼쳤으며 갑자기 각혈하며 쓰러지는 관리들이 생겨나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통곡이 섞인 소음 속에서도 사혈의 검은고 소리는 더욱 명징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진홍곡이자 산자들을 심판하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인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검을 뽑아들며 사혈을 향해 신형을 날렸으나 사혈은 앉은 자리에서 검은고를 세워 방패 삼아 그의 검기를 가볍게 흘려보냈다. 내 놈은 누구냐? 이 신성한 연회장에서 감히 누구의 목숨을 탐내는 것이냐? 인호의 외침에 사혈은 서서히 눈의 붕대를 풀어 헤치며 기괴하게 변해버린 회색빛 눈동자를 드러냈다. 그 눈동자를 마주한 인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를 느꼈고 눈앞의 사내가 자신이 나락으로 던져버렸던 이복형 사혈임을 깨닫는 순간 검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혈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검은고의 줄을 한꺼번에 끊어버렸고 그 반동으로 생겨난 강력한 진공의 칼날이 인호의 뺨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혈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러진 검은고 조각을 손에 쥐었으며 그것은 만상무기식의 기운을 머금자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했다. 그는 순식간에 인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압삿의 권풍을 내질렀고 인호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났다. 연 회장의 호위무사들이 사혈을 포위하며 달려들었으나 그는 바람의 결을 타고 흐르는 보법으로 그들의 공격을 종잇장처럼 피하며 차례로 목줄기를 그어나갔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연 회장의 비단 커튼을 적셨으나 사혈의 주변에는 여전히 진공의 막이 형성되어 있어 단 한 방울의 피도 그의 옷에 닿지 않았다. 박무진 대장군은 이 모든 혼란을 높은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부대인 철갑 기병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고 육중한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쳐 사혈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사혈은 오히려 그들의 무거운 갑옷을 역이용하여 공기의 압력을 급격히 높였다. 낮추기를 반복하며 그들의 폐를 파열시켰다. 갑옷 안에서 내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에
기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때 사열은 단상 위에 박무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발자국마다 서늘한 살기가 바닥을 얼려버릴 듯이 퍼져나갔다. 강씨 가문의 장로 중 하나가 비겁하게 사열의 등 뒤에서 독침을 날렸으나 사열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손을 뒤로 뻗어 공기를 반전시켰다. 역류의 기공에 휘말린 독침은 발사된 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되돌아가 장로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으며 그는 자신의 독에 중독되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절명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가문의 어른이 살해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열의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박무진의 뒤로 숨으려 했으나 박무진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발로 차버렸다. 사열은 배신한 아비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고 이제 연 회장은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인호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가문의 비기인 청룡검법을 전개하며 사혈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으나 사혈의 눈에는 그의 움직임이 정지된 화면처럼 느리게만 보였다. 사혈은 만상무기식의 4번째 단계인 단기의 경지를 펼쳐 인호 주변의 모든 산소를 순식간에 지워버렸고 타오르던 검기는 산소를 잃고 허무하게 꺼져버렸다. 당황한 인호의 가슴에 사혈의 손가락이 가볍게 닿았고 그 순간 폭발적인 진공의 힘이 인호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여 등 뒤로 혈맥을 터뜨려버렸다. 가문의 천재라 불리던 인호는 단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눈을 뜬 채로 바닥에 고꾸라졌고 사열은 그의 시체를 밟고 박무진의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 박무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자신의 거대한 대도를 뽑아들었으며 그가 내뿜는 용신기의 위압감은 연 회장의 남은 기물들을 가루로 만들 만큼 강력했다. 죽은 줄 알았던 강씨 집안의 폐물이 나락의 귀신이 되어 돌아왔단 말이냐. 하지만 이곳은 내 놈이 함부로 날뛸 수 있는 무덤이 아니다. 박무진의 목소리는 내공을 담아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사열은 그 진동에 내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으나 오히려 투지를 불태우며 검기를 세웠다. 두 사람 사이에서 충돌하는 기운으로 인해 대기는 비틀리고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며 연 회장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열은 이제 고려 최고의 무장과 마주하며 자신의 복수가 정점에 달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열과 박무진의 검이 맞부딪히는 순간 연 회장 전체가 거대한 폭발에 휘말린 듯 흔들렸으며 그 충격파로 인해 살아남은 구경꾼들도 멀리 튕겨나갔다. 박무진의 힘은 산을 옮길 듯 웅장했으나 사열의 만상무기식은 그 힘을 받아내지 않고 공기 중으로 흘려보내며 끊임없이 빈틈을 노렸다. 사열은 박무진의 강력한 공격을 역류로 되받아치며 그의 방어구 사이사이를 진공의 칼날로 베어나갔고 두 사람의 전투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화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무너지는 저택의 잔해 속에서 사열은 문득 박무진의 입가에 걸린 기묘한 미소를 발견했고 그것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깊은 함정임을 직감하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졌다. 저택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붉은 진법의 빛이 사열의 발밑을 휘감았고 그는 자신의 만상무기식이 이 화염의 기운에 의해 억제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무진은 이미 사열의 귀환을 예견하고 만상무기식의 천적인 화염 진법을 미리 설치해 두었던 것이며 사열은 갑작스러운 열기에 호흡이 가빠지며 무릎을 꿇을 뻔했다. 나락의 기술은 공기를 다루지. 그렇다면 그 공기를 불태워버리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박무진의 비웃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용이 사열을 덮쳐왔으며 사열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금 나락의 스승이 남겼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정한 진공은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삼키는 영원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사열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오히려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감각을 내면의 심연으로 집중시켰으며 그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주변의 화염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염이 공기를 태우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신의 내력으로 진공의 방어벽을 형성했고 불길은 먹이를 찾지 못한 채 사열의 주변에서 허무하게 흩어졌다. 박무진의 눈에 처음으로 경악의 빛이 서렸고 사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화염을 뚫고 솟구쳐 올라 박무진의 어깨를 깊숙이 베어버렸다. 피가 튀어 박무진의 화려한 관복을 적셨으나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웃어대며 사열의 목을 향해 다시금 대도를 휘둘렀다. 두 사람의 결투는 무너진 연회장을 벗어나 저택의 지붕 위로 이어졌고 달빛 아래서 번뜩이는 두 줄기 광기는 개경의 밤하늘을 조각내고 있었다. 사열은 박무진의 공격을 받아낼 때마다 조금씩 그의 기운 패턴을 분석하며 만상무기식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수행하는 자를 넘어 무학의 정점에 도달하려는 구도자의 자세로 박무진의 모든 수를 읽어냈으며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박무진은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압감을 잃지 않았고 그의 뒤편 어둠 속에서 수많은 궁수들이 독화살을 장전하고 사열을 겨냥하고 있었다. 사열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천 발의 화살비를 바라보며 차가운 숨을 내쉬었고 그의 주변 대기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감기며 진공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화살들은 사열의 몸에 닿기도 전에 소용돌이의 원심력에 휘말려 방향을 잃고 오히려 박무진의 병사들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아수라장이 된 저택에서 사열은 오직 박무진의 심장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고 그의 검끝에는 나락에서 보았던 영원한 심연의 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박무진은 그런 사열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자신의 대도를 바닥에 꽂고 가슴을 활짝 펴며 사열을 도발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내 놈이 정말로 나락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의 심장을 뚫어보아라. 그곳에 네가 그토록 찾던 배신의 진짜 이유가 들어있을 테니까. 박무진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사열의 검은 그의 가슴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갔고 그 순간 박무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사열의 시야를 가렸다. 사열의 검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박히는 감촉이 전해졌으나 그것은 사람의 육신이 아닌 기이한 금속의 마찰음이었으며 연기가 거치자 사열의 앞에는 박무진이 아닌 정체불명의 석상이 서 있었다. 사열은 속가슴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이미 박무진의 비웃음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며 저택 전체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무진의 저택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뒤로 한 채 사열은 개경의 북쪽으로 향하는 험준한 산세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는 수천 명의 철갑병들이 내뿜는 살기가 대기를 흔들고 있었으나 사열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가벼워 단 한 톨의 흙먼지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나락에서 얻은 차가운 기운을 전신으로 퍼뜨리며 주변의 공기를 자신의 신경계와 연결했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를 미세한 진동으로 감지해냈다. 새벽의 짙은 안개가 산맥을 덮어오기 시작하자 사열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복수를 방해하는 사냥개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인왕산의 가파른 절벽 끝에 도달한 사열은 추격대의 선두에 선 최사령관의 육중한 기운을 느꼈다. 왕실직 속의 철갑병 부대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철로 무장하여 외부의 타격으로는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불사신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사열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확신하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고 수천 개의 횃불이 안개 속에서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다가왔다. 사열은 절벽 아래로 휘몰아치는 강풍을 등지고 서서 자신의 기운을 주변의 안개와 동화시켰으며 그의 신형은 이제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만큼 흐릿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너희의 갑옷은 견고하나 너희가 마시는 공기까지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얀 지옥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사열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사방으로 울려 퍼지자 철갑병들은 당황하여 무기를 휘둘렀으나 그들의 칼날은 허무하게 허공만을 갈랐다. 사열은 만상무기식의 네 번째 단계인 단기의 경지를 극도로 끌어올려 자신을 중심으로 반경 수십 장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안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사열의 손바닥 안으로 응축되었고 그 중심부에는 소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공의 영역이 형성되어 대기를 비틀어 버렸다. 최 사령관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후퇴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철갑병들의 패부는 산소를 잃고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육중한 갑옷은 이제 주인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숨통을 조여오는 감옥으로 변했으며 병사들은 목을 쥐어뜯으며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다. 사열은 안개 속을 유유히 거닐며 무력화된 병사들 사이를 지나갔고 그의 손끝이 스치는 곳마다 강철 갑옷이 기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기괴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다. 그것은 무력이 아닌 자연의 법칙을 비트는 신의 권능과도 같았으며 안개는 희생자들의 선혈을 머금고 점점 더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갔다. 갑옷 안에서 내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 병사들이 하나둘씩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비명소리는 진공의 벽에 가로막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사혈은 단 한 번의 검술도 사용하지 않은 채 오직 호흡만으로 수백 명의 정예군을 도륙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무채색으로 변해 감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만상무기식의 대가는 그의 인간적인 공포와 연민을 빠르게 지워나갔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목표를 향한 냉혹한 집념뿐이었다. 최사령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사혈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사혈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그의 머리 주변의 공기를 폭발시켰다. 폭발의 충격으로 최사령관의 투구가 날아갔고 그는 피를 토하며 바닥을 굴렀으나 사혈은 그를 끝장내지 않고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은은한 침향 냄새와 함께 수십 명의 고수들이 호위하는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으며 그 기운은 박무진의 것과는 또 다른 고결하면서도 날카로운 위압감을 풍겼다. 가마의 비단 커튼이 걷히며 모습을 드러낸 이는 고려의 숨은 실세이자 황실의 적통인 설화 공주였다. 그녀는 사혈이 만들어낸 시체의 산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우아하게 가마에서 내려 사혈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나락에서 돌아온 귀신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륙의 무대를 만들 줄은 몰랐구나. 강사혈, 너는 이제 고려의 법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군. 설화 공주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사혈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녀의 주변을 감싸는 기운은 사혈의 진공조차 뚫고 들어올 만큼 정교했다. 사혈은 그녀가 단순히 연약한 왕족이 아니라 고대의 비기인 월영신공을 익힌 절정 고수임을 직감하고 다시금 기운을 갈무리했다. 설화 공주는 사혈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대신 묘한 흥미가 서린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박무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을 제안했다. 사혈은 공주의 제안에 코방귀를 꼈으나 그녀가 내놓은 정보는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공주는 박무진이 단순한 찬탈자가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여 고려의 영혼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그 음모의 중심에 사혈의 가문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폭로했다. 네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이 아니다. 너의 몸 안에 흐르는 진정한 혈통이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지. 공주의 말은 사혈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의구심을 자극했고 그는 자신이 평생 알고 있던 진실이 모두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설화 공주는 사혈의 혼란을 틈타 더 깊은 진실을 속삭였으며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빛 같은 기운이 사혈의 차가운 내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사혈이 나락으로 던져지던 날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고 그것이 사혈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였음을 암시했다. 사혈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조각을 맞추려 애썼으나 만상무기식의 부작용으로 인해 흐릿해진 과거의 잔상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공주의 목을 치려던 손을 멈추고 그녀가 제시한 계약서와 같은 보검을 받아들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한 공생관계가 형성되었다. 공주는 사혈에게 황실 비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생존자를 구출해 올 것을 명령했고 그자가 사혈의 출생에 관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혈은 그녀의 말이 함정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공주가 건넨 비밀 지도를 품에 넣고 다시 안개 속으로 몸을 숨겼으며 설화 공주는 사혈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등 뒤로 나타난 그림자 살수들이 사혈을 추격하려 했으나 공주는 가볍게 손을 저어 그들을 제지하며
사열이 펼칠 피해 폭풍을 기대했다. 다시 개경으로 잠입한 사열은 황실 감옥으로 향하는 지하 통로를 탐색하며 자신의 기운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나갔다. 지하의 탁한 공기는 그에게 오히려 더 민감한 감각을 제공했고, 그는 수천 개의 쥐떼가 움직이는 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감지하며 경비병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만상무기식의 영향으로 사열의 피부는 점점 더 창백해지고 체온은 거의 시체와 다름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그럴수록 그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기류가 된 듯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갔고, 그가 지나간 자리의 횃불들은 산소를 잃고 조용히 꺼져 내려앉았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감옥에 도달한 사열은 그곳을 지키는 기이한 괴수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박무진이 비밀리에 양성한 반인반수의 괴물들로 지능은 낮으나 파괴력만큼은 철갑병들을 능가하는 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열은 검을 뽑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진공의 막으로 괴수들의 돌진을 흘려보냈으며 그들의 관절을 공기의 압력으로 비틀어버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괴수들의 단명이 지하 감옥에 울려 퍼졌으나 사열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자비도 없었으며 그는 오직 목표물인 죄수가 갇힌 독방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철문에 도달한 사열은 그 문을 만상무기식의 강력한 기운으로 밀어붙여 통째로 부수어버렸다. 방 안에는 쇠사슬에 묶여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는 사열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채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노인의 눈은 이미 멀어 있었으나 사열이 내뿜는 기운의 결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리는 듯했다. 결국 네가 나락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왔구나. 네, 아비의 비겁함이 너를 괴물로 만들었지만 진정한 배신자는 아직 내 뒤에 서 있음을 모르느냐.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는 사열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사열은 노인의 쇠사슬을 끊어내며 그에게 진실을 요구했으나 노인은 피를 토하며 누군가 자신에게 금기된 주술을 걸어두었다고 경고했다. 노인의 몸 안에서 불길한 검은 기운이 솟구치기 시작했고, 사열은 그것이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설치된 거대한 폭발 진법임을 깨달았다. 그는 노인을 구출하려 했으나 이미 노인의 생명력은 진법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으며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사열의 귓가에 한 문장을 남겼다. 그 문장은 사열이 평생 믿어왔던 가문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엎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며 사열의 분노는 이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너를 나락으로 던진 것은 내 아비가 아니라 바로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한 설화공주였다. 노인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지하 감옥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사열은 거대한 바위더미 사이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설화공주의 배신과 박무진의 음모가 얽힌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사열은 자신이 오직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미친 듯이 웃었다. 그는 무너지는 천장을 손바닥 하나로 받쳐들며 만상무기식의 5번째 단계인 진공검의 편린을 드러냈고, 그곳을 가득 채우던 먼지와 잔해들은 한 점의 빛으로 응축되어 사라져 버렸다. 지하 감옥의 폭발을 뚫고 지상으로 솟구쳐 오른 사열의 앞에는 이미 설화공주의 정예 살수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사열이 살아남을 것을 예상했다는 듯 일제히 병기를 뽑아들었다. 사열은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한기를 느끼며 자신의 기억을 먹어치우던 만상무기식의 저주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공주에 대한 일말의 자비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녀가 준 보검을 부러뜨려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진 진공의 칼날을 세웠다. 달빛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개경의 거리에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망령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다. 설화공주는 멀리 황궁의 탑 위에서 지하 감옥의 붕괴를 지켜보며 차가운 술잔을 기울였고, 그녀의 곁에는 죽은 줄 알았던 사열의 어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사열은 자신의 어머니가 공주의 측근으로 살아있음을 목격하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끈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그는 공중을 밟고 오르는 허공답보를 펼치며 황궁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대기가 찢어지는 굉음이 개경 전체를 뒤흔들었다. 복수의 대상은 이제 가문과 대장군을 넘어
고려의 근간을 이루는 황실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그 끝에는 피의 바다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황실무도 대회가 열리는 연무장은 개경의 모든 권력자가 모여든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다. 웅장한 북소리가 대지를 울릴 때마다 관중들의 함성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중심에선 강사혈은 차가운 침묵을 유지했다. 그는 무명의 검객으로 위장하여 예선을 돌파하며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무심하게 받아내고 있었고 그의 발밑에는 이미 패배한 천재들의 부러진 검들이 조각난 채 흩어져 있었다. 박무진 대장군은 황제의 곁에 앉아 오만한 눈빛으로 연무장을 내려다보았으며 그의 곁에는 설화 공주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은 채 사혈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사혈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만상 무기식의 기운은 그의 전신을 감싸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가 걷는 길마다 대기는 기묘하게 비틀리며 서늘한 냉기를 뿜어냈다. 관중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으며 대회장은 순식간에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사혈은 단상 위에 박무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속의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고 복수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이름도 없는 떠돌이 무사가 황실의 정예들을 이토록 허무하게 쓰러뜨리다니 고려의 무운이 다한 것인가 아니면 내 놈이 괴물인 것인가. 사회를 맡은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열을 소개하자 사열은 대답 대신 등에 맨 낡은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녹슨 검날은 햇빛을 받아 기분 나쁜 회색빛을 반사했고 그 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공의 기류가 휘몰아치며 바닥의 먼지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사혈은 오직 승리만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박무진의 면전에서 그가 공들여 키운 천재들을 하나씩 짓밟아버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첫 번째 대전 상대는 남궁세가의 장자로 알려진 남궁철이었으며 그는 화려한 창술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그는 사혈의 기운을 무시하듯 거대한 창을 휘두르며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부었으나 사혈은 단 한 걸음의 보법만으로 그의 모든 공격을 종이장처럼 흘려보냈다. 사혈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남궁철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희박해졌고 창끝에 실린 파괴적인 힘은 공기 저항을 잃고 허무하게 허공으로 흩어졌다. 당황한 남궁철의 가슴에 사혈의 손바닥이 닿는 순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그는 연무장 밖으로 날아가 처참하게 고꾸라졌다. 관중석에서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박무진의 미간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열은 승리를 확인하기도 전에 다음 상대를 지목하듯 검끝을 하늘로 치켜 세웠으며 그의 무심한 태도는 황실의 고수들을 모욕하기에 충분했다. 이어진 연승 행진은 그야말로 도륙에 가까웠으며 사혈은 상대가 누구든 단 3초씩 내에 승부를 결정지으며 연무장을 피로 물들였다. 그의 검은 공기를 가르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오직 적들이 쓰러질 때 내뱉는 단명만이 그의 존재감을 증명할 뿐이었다. 만상무기식의 경지는 이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 도달해 있었다. 준결승전의 상대는 대장군 박무진이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고려 제1의 화염술사로 불리는 곽칠이었다. 곽칠은 사혈이 공기를 다루는 것을 간파하고 연무장 전체를 거대한 화염의 장막으로 뒤덮어 사혈의 숨통을 조여왔다. 불꽃은 산소를 먹어치우며 맹렬하게 타올랐고 사혈이 제어할 수 있는 대기는 점점 뜨거운 열기에 밀려 소멸해가는 듯 보였다. 곽칠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수천 개의 화염구를 사혈을 향해 쏟아부었고 연무장은 마치 태양이 지상으로 내려앉은 듯한 극한의 고온지대로 변모했다. 공기를 다스리는 자여, 모든 공기가 불타 없어지는 이 지옥에서 내 놈이 할 수 있는 것은 타 죽는 것뿐이다. 곽칠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화염용이 사혈의 신형을 집어삼켰으나 사혈은 그 중심에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불꽃이 산소를 태우는 원리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내력을 한 점으로 응축했고 화염이 닿지 않는 절대 진공의 공간을 자신의 피부 주위에 형성했다. 불길은
사혈의 주변에서 먹이를 잃은 맹수처럼 헛돌았고 사혈의 체온은 오히려 영하의 온도로 떨어지며 주변의 열기를 급격히 식혀나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사혈은 나락에서 얻은 5번째 각성인 진공검의 의지를 깨달았다. 검은 공간을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스승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고 사혈의 검끝에서 보이지 않는 검은 선이 그어졌다. 그것은 빛조차 삼켜버리는 진공의 균열이었으며 곽칠이 자랑하던 화염의 용은 그 균열 속으로 비명도 없이 빨려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곽칠은 자신의 최강 초식이 허무하게 지워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사혈의 진공검은 이미 그의 심장 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사혈이 검을 가볍게 휘두르자 연무장을 가득 채웠던 화염이 순식간에 반전되어 곽칠을 덮쳤고 그는 자신이 만든 불꽃에 휩싸여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다. 사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상무기식의 진정한 공포를 만인에게 각인시켰고 이제 박무진과의 결승전만이 남게 되었다. 대회장은 이제 단순한 무술대회가 아닌 나락의 악귀와 지상의 패자가 벌이는 생사의 전장으로 변해 있었으며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사혈의 기운에 호응하듯 번개를 내뿜기 시작했다. 박무진 대장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 내려왔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육중한 진동이 대지를 흔들었다. 그는 사혈의 정체가 자신이 죽이려 했던 강사혈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대도인 용신도를 뽑아들었다. 용신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은 사혈의 회색 진공과 대척점을 이루며 연무장을 반으로 갈라놓았고 두 사람의 투기만으로도 주변의 석벽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박무진은 사혈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는 오만한 태도로 첫 합을 준비했다. 내 놈이 기어코 나락에서 돌아와 내 앞길을 막는구나. 하지만 내 몸속에 흐르는 그 천한 피가 황실의 권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박무진의 도발의 사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박동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강씨 가문의 탁한 혈통이 아니라 고결하고 웅장한 황실의 정통 혈맥이 깨어나는 신호였다. 사혈의 심장에 새겨진 낡은 인장이 부서지며 황금빛 안개가 그의 진공 기운과 섞이기 시작했고 그의 등 뒤로 고대 왕조의 환영이 거대하게 솟구쳐 올랐다. 설화공주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사혈은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찬탈당한 이전 왕조의 마지막 혈통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원한을 넘어 역사를 바로잡는 정의의 칼날로 변모했다. 사혈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색 진공은 연무장을 덮고 있던 박무진의 기운을 압도하며 대기를 정화하기 시작했고 관중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박무진은 사혈의 정체가 드러나자 당황하며 용신도를 휘둘러 광폭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사혈은 이제 그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혈은 만상무기식의 정수인 진공검의 위력을 발휘하여 박무진의 모든 초식을 무위로 돌렸고 그의 황금빛 대도는 사혈의 진공 속에 갇혀 녹슨 쇠막대기처럼 힘을 잃었다. 사혈은 단 한 번의 검격으로 박무진의 갑옷을 산산조각 냈으며 그의 가슴팍에 깊은 자상을 남겨 찬탈자의 오만을 단죄했다. 박무진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사혈의 검끝은 정확히 그의 목줄기를 겨누며 승리를 선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무진의 뒤편에서 설화 공주가 보낸 살수들이 일제히 사혈을 향해 독화살을 쏘아 올렸고 연무장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사혈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황금빛 기운을 더욱 강하게 발산하며 날아오는 화살들을 공중에서 정지시켰고 그 모든 화살을 다시 공주에게로 돌려보내는 위용을 과시했다. 설화공주는 사혈의 압도적인 힘 앞에 뒷걸음질 쳤으나 사혈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진공의 벽으로 그녀를 가두어 버렸다. 이제 사혈은 고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황궁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사혈은 박무진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그를 폐인으로 만들어 바닥에 내던졌고 그의 모든 내공을 진공으로 빨아들여
영원한 무력감 속에 가두었다.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수만 명의 관중과 황제를 향해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선포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개경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나락에서 돌아온 폐물은 이제 세상을 뒤덮는 유일한 제왕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그의 발밑에는 무너진 권력의 잔해들이 비참하게 흩어져 있었다. 사혈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회색이 아닌 고결한 황금빛으로 빛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개경의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먹구름은 살아있는 괴수처럼 뒤엉켜 번개를 내뿜었고 그 중심에 우뚝 솟은 천공탑은 마치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칼날처럼 보였다. 사열은 휘몰아치는 바람 속을 묵묵히 걸어갔으며 그의 발걸음마다 대기는 비명과 같은 진동을 토해냈다. 그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나락의 정수와 황실의 혈맥이 융합된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마지막 심판의 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한 비바람조차 그의 몸에 닿기 전에 진공의 막에 가로막혀 산산이 흩어지고 있었다. 탑의 최상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이미 피와 시체로 가득 차 있었으며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는 금군들이 사혈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사혈은 검을 휘두를 필요조차 없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대기 중의 기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병사들의 폐를 짓눌렀고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사혈의 눈동자는 이제 고결한 황금빛과 나락의 회색빛이 뒤섞여 기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며 탑의 석벽을 깎아내고 있었다. 내 놈이 기어코 고려의 심장에 칼을 꽂으러 왔구나. 하지만 이 탑의 꼭대기가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탑의 중층에서 나타난 대장군 박무진은 만신창이가 된 몸에 금지된 약물을 주입하여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진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의 용신기는 이제 황금빛이 아닌 검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가 휘두르는 대도는 공간을 찢어발기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열은 박무진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흔들림 없이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고 대기 중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적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충돌은 천공탑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을 일으켰다. 박무진의 광폭한 검기는 탑의 기둥을 하나씩 부수어 나갔으나 사혈의 만상무기식은 그 모든 힘을 허무로 되돌리고 있었다. 사혈은 이제 단순히 바람을 다루는 수준을 넘어 공간 그 자체를 비틀어 박무진의 공격 궤도를 수정했다. 박무진은 자신의 힘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에 당황하며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으나 사혈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두 줄기 광기는 탑의 외벽을 뚫고 나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와 함께 춤을 추며 신화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사혈은 박무진의 흉부를 향해 진공의 송곳을 내질렀고 박무진은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내력을 방패로 삼았다. 하지만 사혈의 공격은 물리적인 타격이 아닌 공간의 압착이었으며 박무진의 방어구는 기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기괴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다. 이것이 네가 그토록 탐내던 황실의 진정한 힘이자 나락의 심판이다. 사혈의 목소리는 박무진의 고막을 직접 울렸고 박무진은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났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면서도 최후의 발악으로 자폭에 가까운 금기를 펼치려 준비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탑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사혈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배신으로 얼룩진 설화공주와 그의 친어머니였다. 설화공주는 사혈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최후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사혈의 눈에는 이미 인간적인 감정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만상무기식의 7번째 단계인 허무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혈은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며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극도의 상실감을 느꼈다. 그것은 무학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가장 잔혹한 대가였다. 서열아, 제발 멈추어라. 이 나라를 피바다로 만드는 것이 진정 네가 원하는 것이냐.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사열에게는 그것이 그저 대기를 울리는 무의미한 진동에 불과했다. 그의 뇌리에서
어머니와 보냈던 따뜻한 유년의 기억들이 마치 타들어가는 종이처럼 재가 되어 흩어졌다. 기억이 사라질수록 사열의 내력은 무한하게 팽창하여 탑 주변의 폭풍을 완전히 정지시켰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사열은 마침내 허무의 경지를 완성했고 그의 존재는 이제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초월한 신격에 도달하고 있었다. 설화 공주는 사열의 변화에 공포를 느끼며 인지를 죽이려 했으나 사열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만으로 그녀의 신체를 공간 속에 고립시켰다. 공주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박제가 된 듯 굳어버렸고 사열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쥐고 있던 단검을 분쇄했다. 사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버렸음을 깨닫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사열은 그녀를 지나쳐 탑의 가장 높은 난간에 섰으며 발밑으로 펼쳐진 개경의 불빛들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하찮은 불꽃에 불과했다. 박무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열의 등 뒤를 노리고 용신기의 정수를 담은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사열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주변 공간을 허무로 만들었고 박무진의 공격은 사열의 몸에 닿기도 전에 존재 자체가 지워지듯 소멸했다. 박무진은 자신의 존재 근거인 무공이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고 이내 사열이 내뿜은 진공의 파동에 휘말려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고려 최강의 무장이자 찬탈자였던 사내의 끝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폐물보다 더 비참하고 흔적조차 남지 않은 소멸이었다. 이제 탑 위에는 사열과 설화, 공주, 그리고 이름 모를 노파가 된 어머니만이 남았다. 사열은 설화 공주의 목을 쥐고 그녀가 평생 쌓아온 권력과 음모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눈빛으로 보여주었다. 공주는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사열의 눈에서 비치는 무한한 심연을 보고 진정한 공포를 깨달았다. 사열은 그녀를 죽이는 대신 그녀의 모든 기억과 인격을 지워버려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는 이제 이 땅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만이 가득했다. 탑 아래에서 사열을 따르던 만 명의 병사와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새로운 황제의 탄생을 칭송하는 함성을 질렀다. 그 거대한 소리는 폭풍을 뚫고 하늘까지 닿았으나 사열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황궁의 옥좌를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그곳 역시 또 다른 나락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독존의 자리는 화려한 금칠로 덮여 있었으나 그 실체는 아무도 곁에 둘 수 없는 고독의 심연이었으며 사열은 이제 영원히 그곳에 갇혀 지내야 할 운명이었다. 그는 천천히 탑을 내려가며 자신이 버린 인간성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사열이 황궁의 정문에 들어서자 모든 문이 저절로 열리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황제의 관을 쓰지도 화려한 의복을 걸치지도 않았으나 그가 내뿜는 허무의 기운만으로도 만천하가 복종하고 있었다. 그는 옥좌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으며 그 손은 이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피냄새조차 나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차가웠다. 대기는 그를 중심으로 완벽한 평온을 유지했으나 그것은 생명이 넘치는 평화가 아닌 모든 것이 정지된 죽음의 고요였다. 사열은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바람의 흔적을 지워버리며 완전한 무의 상태로 침잠에 들어갔다. 세월이 흘러 사열의 통치는 고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잔혹한 시대로 기록되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나라를 다스렸으며 그의 의지는 바람을 타고 전국 각지로 전달되어 그 누구도 반역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서 보좌하던 이들은 황제의 눈에서 가끔 길을 잃은 소년의 슬픔을 보았다고 전했다. 사열은 정점에 도달했으나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나락의 밑바닥과 다르지 않았고 그는 평생을 바람이 없는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의 무학인 만상무기식은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고 그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오직 전설만이 남게 되었다. 복수는 끝났고 원수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사열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혈통도 자신이 사랑하려 했던 기억도 모두 무학의 제물로 바쳤으며
이제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신이 되어 세상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가끔 폭풍이 치는 밤이면 사열은 천공탑의 꼭대기에 올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날의 바람 소리를 그리워했다. 그때의 고통은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으나 지금의 평온은 살아있는 매장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으나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공허한 바람뿐이었다. 사열의 마지막 모습은 옥좌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석상과 같았으며 그의 몸 주변으로는 더 이상 진공의 기류도 황금빛 기운도 흐르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공기와 하나가 되어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고 고려의 백성들은 그를 바람의 황제라 부르며 경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도달한 독존의 끝이 이토록 시리고 외로운 곳임을 알지 못했다. 사열은 자신의 눈을 감으며 비로소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고 그의 육신은 미세한 입자가 되어 개경의 바람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절대자의 전설은 그렇게 끝이 났고 세상에는 다시 평범한 인간들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